안녕하세요. 저는 잭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한 예비역 장군이죠.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척의 잠수함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작전, 숨겨진 희생,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용기가 녹아있는 비밀의 전설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의 그림자를 바꿔놓은 그 잠수함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잭 윌리엄스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바다가 그리운 노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해군 생활 중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감동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잠수함이 세계를 구하게 될 줄은 말이죠. 2025년 초, 정확히는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괌 해군기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어요. 태평양의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가 기지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오전 10시 30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USS 뉴저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전략 잠수함이 통신 두절되었거든요. 마지막 교시는 전날 밤 23시 45분이었습니다. 정상 항해 중 다음 교신 예정 시간은 0600시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통신 장비 고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죠. 뉴저지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거든요. 최신 핵 추진 기술과 전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지 전체가 비상 상태에 돌입했어요. 수색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고 인공위성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너무 넓었고 뉴저지함의 마지막 위치는 수심 4,000m가 넘는 심해였죠.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 구역을 지나간 잠수함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정보장교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죠. 한국 해군의 KSS-3 홍익함입니다. 예정된 항로에 따라 그 구역을 통과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의심의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물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죠. 하지만 핵잠수함의 실종이라는 민감한 사안 앞에서는 동맹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부사령관이었는데 솔직히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KSS-3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고 특히 홍익함은 그 중에서도 최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동맹국이 우리 잠수함을 공격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뭔가 목격했을 가능성은 있었죠. 혹시 다른 국가의 잠수함이 그 구역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뉴저지함에는 승조원 16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가족들이 기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언론도 몰려왔어요.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회에서 긴급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 잠수함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였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의 잠수함 실종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 동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핵무장이 가능한 전략 잠수함의 실종과 한국 잠수함의 접근 시점이 정확히 겹쳤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몇몇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강력히 반발했죠.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동맹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홍익함의 모든 항해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언론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급속한 잠수함 기술 발전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거든요. 동맹국이지만 최근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이 자국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가세했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한국 잠수함 활동 증가를 문제 삼으며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죠. NHK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한국 잠수함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까지 방영했습니다. 전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한국의 도발이라는 식의 댓글들이 넘쳐났죠. 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종된 우리 승조원들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는 것도 우려스러웠어요.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한국 해군과 수차례 합동훈련을 했던 저로서는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홍익함을 자진 회항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모든 항해 기록과 소나 데이터를 공개하고 승조원들에 대한 조사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떳떳합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맹국의 실종 잠수함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해하면서도 당당한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해군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해군 장성들이 이런 굴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한 것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인데 이게 그 대가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홍익함의 정장인 최도윤 대령은 더욱 격분했다고 들었어요.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5년간 잠수함 전문가로 활동해온 그였는데 자신의 명예와 승조원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도윤 대령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는 해군본부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수심 1000m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해군 참모 총장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미 회항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그 위험한 해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더구나 전 세계의 의심 어린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말이에요. 최도윤 대령의 제안은 해군 수뇌부에서 격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칫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결국 비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홍익함이 회항하지만 비밀리에 다시 그 해역으로 향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만약 뭔가 발견하면 그때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최도윤 대령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후 6시 홍익함은 공식적으로 부산 해군기지로 향한다고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항로를 택했습니다. 수면 아래 깊숙이 자망한 채 다시 그 운명의 좌표를 향해 나아간 거죠. 승조원들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부함장인 김성호 소령은 최도윤 대령에게 말했어요. 정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더 큰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 대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성호야,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겠나. 그날 밤 홍익함은 조용히 깊은 바닷속을 항해했습니다. 소나 담당 하사관인 박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정장님, 전방 30km 지점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모든 승조원들의 시선이 소나 화면에 집중되었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거대한 금속 덩어리, 그것은 분명 잠수함의 잔해였어요. 최도윤 대령은 즉시 접근을 명령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라. 모든 센서를 작동시켜.
수심 4,200m 지점에서 홍익함은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USS 뉴저지의 잔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함체는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었고 선체 곳곳에서는 폭발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외부 공격에 의한 것 같습니다. 정보 담당관인 이준혁 중위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어요. 폭발 패턴을 보면 어뢰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승조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격이었던 거예요. 최도윤 대령은 즉시 블랙박스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뉴저지함의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하지만 그 작업은 위험했어요. 수심이 너무 깊었고 잔해 주변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마침내 블랙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홍익함의 로보담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회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강력한 폭발이 바닷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님, 전방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소나 담당자가 외쳤어요. 폭발의 충격파가 홍익함을 강타했고 함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상 보고. 최도윤 대령이 소리쳤어요. 각 부서에서 연달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실 정상, 어뢰실 정상, 항해 장비 정상.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었지만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정장님, 폭발 지점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소나 담당자가 다시 보고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본 최도윤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멀리서 무언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미확인 수중 물체,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잠수함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드론입니다. 수중 공격 드론으로 보입니다. 최도윤 대령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긴급 부상. 모든 시스템 최대 출력으로. 홍익함은 블랙박스를 움켜쥔 채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격 드론들은 끈질기게 추격해왔습니다. 어뢰 발사 준비. 최도윤 대령이 명령했지만 부함장 김성호 소령이 말렸어요. 정장님,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이 됩니다. 증거도 없이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공격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결국 홍익함은 공격하지 않고 회피 기동만으로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수심 3,000m까지 올라왔을 때 다행히 공격 드론들은 추격을 포기했어요. 아마도 수심이 얕아지면서 노출 위험이 커졌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정장님, 블랙박스는 무사합니다. 이준혁 중위가 안도의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최도윤 대령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모두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격을 감추려는 또 다른 공격까지 당했습니다. 정장님,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김성호 소령이 물었어요. 최도윤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진실을 공개하면 국제적인 파장이 클 것이 분명했거든요. 일단 본부에 보고하자. 판단은 위에서 내릴 일이다. 최도윤 대령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본부에 홍익함의 극비 보고가 전달된 것은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박철수 대장은 긴급 상황실에서 최도윤 대령의 음성 보고를 직접 받았어요. 참모총장님, USS 뉴저지는 외부 공격에 의해 침몰된 것이 확실합니다.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씌워진 모든 의혹이 말소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사안이었거든요. 박철수 대장은 신중하게 물었어요. 최 대령, 자네 확신하나?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야. 네, 확신합니다. 폭발 패턴과 잔해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도윤 대령은 잠시 망설였어요. 우리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중 드론으로 보이는 것들이 추격해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해군 본부는
즉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새벽 2시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은 언제 가능한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4시간 안에 가능하지만 미국과 공유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외교적 고려사항이 있었거든요. 한편 미국에서도 이상한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국 분석관들이 위성 데이터를 재검토한 결과 뉴저지함 실종 당시 해당 해역에서 이상한 수중 활동이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 잠수함에만 집중하느라 놓쳤던 정보였습니다. 정장님, 중국 해군 기지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뉴저지함 실종 다음 날부터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 해군 함정들이 대규모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중국이 단순히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컸거든요. 마치 뭔가를 은폐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뉴저지함은 중국제 어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공격 주체였습니다. 중국 해군의 정규 잠수함이 아니라 무인 수중 드론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격입니다. 한국 해군의 정보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드론 자체는 작지만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뉴저지함의 마지막 순간들은 참혹했습니다. 승조원들은 끝까지 함정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함장의 마지막 교시는 이랬습니다. 본부, 미확인 어뢰 공격받음. 손상 심각. 승조원 대피 시도 중. 한국 정부는 즉시 미국에 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방식을 놓고 양국 간의 치열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파장을 우려했고 한국은 자국에 씌워진 누명을 빨리 벗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무인 수중 드론 실험 중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발표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동맹국의 핵을 공격해놓고 사고라고 주장하다니요. 더구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한국이 의심받도록 방치했다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미국 의회는 즉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무책임한 무기 실험으로 인해 미국 해군 장병 160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모든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 대령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중국의 드론들이 홍익함을 추격한 것은 단순한 실험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 시도였다고 확신했거든요. 중국이 진실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추가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중국의 드론 공격은 실험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찰 작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 기술을 염탐하려다가 발각되자 공격한 것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해명이 나올 때마다 더 큰 의혹만 증폭되었어요. 미국 국방부는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의 드론 공격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신호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중국은 최소 한 달 전부터 뉴저지함의 항로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조사위원장인 로버트 젠킨스 제독이 발표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핵잠수함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공격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이 작전을 위해 신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드론들은 기존의 소나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첨단 스텔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익함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만약 홍익함이 그 현장에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를 뻔했습니다. 젠킨스 제독이 덧붙였어요. KSS-3급의 첨단 탐지 능력이 아니었다면 중국의 드론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의심받았던 한국의 잠수함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더구나 한국 해군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공식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뒤늦은 사과가 이어졌어요.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이 한국 국회에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을 제기한 것을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죠. CNN과 BBC, 폭스뉴스 등 주요 언론들도 연달아 사과 보도를 했어요. 한국 해군에 대한 잘못된 보도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CNN의 앤더슨 쿠퍼는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훌륭한 동맹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한국의 홍익함이 아니었다면 160명의 희생자들은 영원히 바닷속에 잠겨 있었을 것이고 진실도 묻혔을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하는 보도를 해왔던 NHK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영웅들 한국 잠수함이 밝힌 진실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직 간부들도 출연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며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KSS-3급은 우리가 보유한 어떤 잠수함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해군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해군 참모총장 박철수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다에서 실종된 동맹국의 함정을 찾는 것은 해군의 기본 임무입니다. 최도윤 대령은 더욱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미국 해군은 한국 해군에 대한 공식적인 표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감사장이 아니라 미국 해군 역사상 외국 해군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홍익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을 것이라고 미 해군성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특히 최도윤 대령과 승조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홍익함의 행동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혀낸 것은 해양정의의 승리라며 앞으로 국제해역에서 일어나는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배상이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유감스러운 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한다며 미국 측과 배상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노한 국제 여론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어요. 아무리 사고라고 해도 동맹국의 핵잠수함을 공격하고 160명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해군은 한국 해군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준비했습니다. 5월 15일 워싱턴 DC의 국방부에서 전례 없는 시상식이 열렸어요. 한국에서 최도윤 대령을 비롯한 홍익함 승조원 대표들이 초청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도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 해군에 대한 표창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최도윤 대령이 단상에 올랐을 때 장내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화려한 무대나 찬사보다는 바다가 그리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도윤 대령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호명했어요. 당신과 홍익함 승조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히 실종자를 구조한 것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미국 해군, 아니 전 세계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최도윤 대령에게는 미국 해군 명예대장 계급이 수여되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익함 전체 승조원에게는 미국 해군 최고 훈장인 네이비 크로스가 수여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뉴저지함 유족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희생된 승조원들의 가족 대표가 무대에 올라 최도윤 대령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어요. 저희 아들 마이클은 뉴저지함의 소나 담당관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모를 뻔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아들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최도윤 대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국적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동료입니다. 마이클 상병과 다른 승조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상식 이후 열린 만찬에서 저는 최도윤 대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령, 그때 다시 그 위험한 해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최도윤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장군님,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가 좋았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진실은 항상 바닷속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냥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의 말에서 진정한 해군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명예나 포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CNN, BBC, NHK 등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이 시상식을 생중계했어요. 특히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특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맹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BBC의 리처드 퀘스트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국 해군을 집중 조명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최도윤 대령과 승조원들은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짧은 소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인천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홍익함의 귀환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귀국 후에도 최도윤 대령과 홍익함 승조원들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원했어요. 해군본부에서는 특별 휴가를 제안했지만 최도윤 대령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홍익함은 며칠 후 다시 정기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조원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함장 김성호 소령은 최도윤 대령에게 말했어요. 정장님,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최도윤 대령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답했습니다. 성호야, 주목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책임이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도윤 대령이 전역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해군본부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놀랐습니다. 이제 막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해군 영웅이 왜 전역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해군 참모총장 박철수 대장이 직접 최도윤 대령을 만나 이유를 물었어요. 도윤아, 내가 지금 전역하면 해군에게 큰 손실이다. 진급도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최도윤 대령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바다에는 저보다 더 유능한 젊은 장교들이 많습니다. 그의 진심을 안박철수 대장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어요. 대신 최고의 예우로 저녁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 대령은 이것도 사양했습니다. 조용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려한 의식은 제 성격에 맞지 않아요. 저녁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영국의 BAE 시스템즈, 프랑스의 탈레스 등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연봉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최도윤 대령의 선택은 또 다른 의외였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잠수함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화려한 해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고향에서 조용히 일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바다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잠수함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녁식 날 예상과 달리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잭 윌리엄스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날아온 거였죠. 최도윤 대령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령,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시군요. 제가 말을 건넸을 때 최도윤 대령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장군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전했어요. 뉴저지함에서 회수된 승조원들의 인식표 중 하나였습니다. 유족들이 최도윤 대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이클 상병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최도윤 대령은 그 인식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장군님, 저는 그냥 제 임무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대령, 당신이 한 일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덕분에 160명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한국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요. 저녁식이 끝난 후 홍익함 승조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어요. 부함장 김성호 소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정장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제 해군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정장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신념을 잊지 않겠습니다. 소나 담당 하사관 박민수도 말했어요. 정장님, 그날 수심 4,000m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했을 때의 떨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장님 덕분에 진짜 해군이 뭔지 배웠습니다. 최도윤 대령은 마지막으로 승조원들에게 당부했어요. 여러분이 홍익함의 진짜 영웅들입니다. 앞으로도 바다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항상 진실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날 밤 최도윤 대령은 혼자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25년간의 해군 생활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뿐이었습니다. 최도윤 대령의 전역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부산의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 설계 엔지니어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홍익함은 이제 전 세계 해군들이 벤치마킹하는 전설적인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홍익함 사건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채택했어요. 용기와 신념,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의지를 가르치는 최고의 사례가 되었거든요.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로버츠 대령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바다에서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서 홍익함의 승조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택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KSS-3급의 탐지 능력과 스텔스 성능은 전 세계 해군들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영국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존스 제독은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올바른 목적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해군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을 파트너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참여 없이는 미래의 바다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 측의 설명이었어요. 그해 연말,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최도윤 전 대령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상식에 저를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준 거였습니다. 시상식 전날, 저는 최도윤 씨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저녁 전과 달리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은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떠세요, 민간인 생활은? 제가 물었을 때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현재 차세대 구조 잠수함 설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명구조에 특화된 잠수함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다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 말이에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도윤 전 대령님의 용기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의지와 동맹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류애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도윤 씨의 수상 소감은 여전히 간결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홍익함의 모든 승조원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원해준 해군 동료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최도윤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나요? 만약 그때 다시 그 해역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해군 제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최도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계급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바로 진실과 정의입니다. 공항에서 작별하면서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최 씨, 당신은 제게 군인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중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희망적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바다는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서 홍익함이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해군이 다시 한번 세계에 희망을 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잠수함이 아니라 한나라의 정신을 목격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 정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최도윤 같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잠들 수 있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거겠죠. 최도윤, 그리고 홍익함의 모든 승조원들이 바로 그런 영웅들이었습니다.